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10번째 페이지. 여러분, 이분의 예언이 마침내 현실이 됐습니다. 잡지사의 선스트라다무스, 잡지사의 엘리야 선지자, 잡지사의 빵상 아줌마, 잡지사의 인간 문어.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인간 문어라고 하니까 좀 약간 어감이 그렇네요, 좀. 저희가 또 결례를 범했군요. 구준엽 씨도 아니고 공다리 잡아라. 위인 썬킴 씨에게. 여러분, 잡지사를 창간 때부터 구독하셨던 분들이라면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잡지사 창간 후 대망의 1회 방송에서 우리 위인 썬킴 씨의 대예언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성스러운 음성을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저희의 앞으로의 전망을 좀 가늠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년도 방송 대상을 이 프로그램이 타지 않을까. 벌써부터. 피리오. 이제 첫걸음 뗐는데. 아유, 뭐 첫걸음이 벌써 반이죠. 벌써 시작이 반이니까. 역시 요새 뭐 각종 방송사를 다니시는 분답게 처음부터 영업 멘트가 아주 술술 나오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입었던 옷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네요. 제가 지금. 야, 이거 예언이야. 이거 예언. 정확히 이 시점을 예언하셨군요. 이거 입고 올 계획이었어요, 벌써. 여러분, 제50회 한국방송대상 생활정보 라디오 부문 작품상 영광의 수상작에 저희 이강민의 잡지사가 선정됐습니다. 예. 야, 아니, 후보에 오른 게 아니라 선정됐다고요? 선정됐죠. 쟁쟁한 후보작들을 다 제치고 와. 짓밟고. 예. 후보작이 뭐가 있었나요? 그건 베일에 쌓여 있고요. 네. 사실 지난 9월 26일 당시에는 썬킴 씨의 대예언에 모두가 심지어 CBS 직원들조차 코웃음을 치고 콧방귀를 끼고 세간의 빈축을 사고. 맞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했지만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뭐 지금은 약간 신빙성이 없지만 이게 뼈가 있는 말이라니까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선스트라다무스 씨 앞으로 어떻게 잡지사가 더 올라갈 곳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정점인가요? 제가 또 이거 분명히 또 비웃을 수 있겠지만 이거 예언이에요. 이제 기대된다. 우리 이강민 편집장님 내년에 장가 가세요. 2024년에. 네, 그리고 또 우리 김세광 또 에디터님, 또 CBS 대표이사가 되십니다. 대표이사가 된다? 네. 요거는 이거 믿어야죠. 저희가 방송대상 수상했으니까. 우리 잡지사 가족 중에 한 분이 또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총선에 출마하는 분이 있다. 누구일지는 아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요 세 가지 예언 또한 1년 후쯤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 잡지사 에디터와 저는 뭐 파트로 매주를 이제 쓰신다고 해도 다 믿는 거의 썬 적적적 썬백교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팟 매주라고 새로 제품이 출시가 되겠죠. 네. 빛나지 않습니까? 뒤에 후광 좀 넣어주시고. 참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이 옷을 제가 제가 여기 이 코너에 나오지 거의 1년이 돼가요. 지금?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예전 영상 보시고.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1년 가까이 됐죠. 네네. 사실 저희가 아직 수상을 한 건 아니고 시상식이 9월 초에 있을 예정인데요. 언론에 이제 수상 작품들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좀 미리 호들갑 좀 부려봤고요. 참고로 아이돌 그룹 아이브와 수상 동기라는 점을 누구요? 알려드리고. 아이브. 안유진 씨, 장원영 씨가 있는 아이브. 어이구. 시상식 오시나요? 시상식 가야죠. 어디 목동 방송을 가면서나요? K본부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도. 정말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에 숟가락을 얹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선생님 여름 휴가는 계획 없으신가요? 저는 휴가를요. 노리고 있어요. 노린다. 남들이 휴가 갔을 때 그 빈자리를 노립니다. 꿰차고 안 나가요. 타인의 휴가가 나에겐 기회고 그게 휴가다. 몇 번 있었어요. 메인 MC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라디오에.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가가지고 대타를 뛴 적이 있거든요. 제가 쭉 앉아있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휴가를 안 가시더라고요. 지금 뭐 하이에나처럼 호시탐탐 노리고 있군요. 휴가 많이 가세요. 썬킴의 잡지사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십시오. 자, 살면서 최고의 여름 휴가를 보낸 장소 하나만 꼽아주시면. 저희 동네 찜질방 냉탕이요.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름 휴가 가세요? 우리 편집자님? 저는 뭐 직장인 신분이기도 하니까. 어디 가실 계획이세요? 가야죠. 올해는 가을 휴가로
뭐 일본 쪽이나 또 다녀올 예정입니다. 예. 보통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은 여름이 덥잖아요. 예. 저도 이제 집이 부산 광안리지만 더워요. 덥죠. 땡볕을 쐬면서 그 백사장에서 네. 바닷물도 뜨겁거든요. 뜨겁죠. 고생이에요, 그거.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차라리 동네 목욕탕 가가지고 냉탕에 뛰어들면 어이 시원하다. 최고의 피서지. 목욕탕 냉탕은 차갑죠. 차갑죠. 네네. 그렇습니다. 찜질방이 또 바나나 그 우유 한 잔. 굉장히 클래식하게 보내시네. 거의 뭐 패러다이스죠. 세계 곳곳을 다녀오신 분이 최고의 여름 휴가지로 동네 찜질방을 꼽아주셨습니다. 역시 남다르고요. 자, 여러분 이제 7말 8초는 못 지났지만 여전히 휴가 보내고 계신 분들 또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썬문답 주제가 바로 바캉스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네. 바캉스. 프랑스 아닙니까? 프랑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프랑스어가 꽤 됩니다. 그렇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깡도 프랑스어고. 바리깡. 바캉스 같은 경우에는 the vacances.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vacances. 약간 이다도시와 발음 비슷하죠. 이다도시 오랜만이네. 이다도시 이다시골이죠. 예. vacances 어원은 일단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라틴어 vacatio에서 왔다고 해요. vacatio. 어차피 이제 프랑스어도 라틴어를 뿌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vacatio를 뿌리로 두고 있는 vacances 프랑스어가 맞습니다. 물론 그 프랑스어를 바탕으로 또 만들어진 게 vacation이란 영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영어를 외래어는 보통 영어로 많이 쓰는데. 영어로 많이 쓰지만 vacances 같은 경우에 들어왔던 시기가 이 vacances가 프랑스에서 대중화됐던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바캉스가 프랑스에서 대중화됐던 시기와. 대중화됐던 시기가. 그게 옛날이 아니에요. 그래요? 유급 휴가 받으세요? 유급 휴가 받죠. 예. 좋겠다. CBS는 뭘로 보고. 네. 예. 그 유급 휴가가 처음으로 프랑스에 도입된 것이 1936년이거든요. 진짜 얼마 안 된. 100년도 안 됐네. 100년도 안 됐어요. 그것도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이 사회 복지의 대명사라고 하는 프랑스에서도 한 100년이 안 됐거든요. 유급 휴가가 실시가 된 것이. 그때가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동안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이 바캉스를 떠나는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그게 이제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캉스라는 것이 돈 받고 휴가를 떠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예요. 인식이 됐군요. 그것이 이제 당시에 일제 강점기였던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고. 그래서 베케이션보다는 바캉스가 먼저 상륙을 한 거죠. 굳어졌다. 그럼 프랑스에서 그 위대한 유급 휴가의 개념을 고안해낸 분은 누구셨습니까? 일단은 뒤랑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진보 이 언론인이었거든요. 아피랑이 아니라 뒤랑이에요. 뒤랑. 그 당시 이제 이런 개그도 이제 예언이 맞고 나니까 남달라 보여. 요게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는 진짜 귓등으로 흘려버리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그래요? 심사위원들 여기서 터진다. 줄 긋고 돼지고리 땡땡. 저희 사이비 편 그거 올렸거든요. 진짜요? 그게 먹혔구나. 백백교. 백백교.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일단 당시 이제 30년대 프랑스 분위기가 뭐였냐면 프랑스뿐만 아니라 뭐 다 아시다시피 20년대 3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가 성공한 이후에 물론 지금 말씀드릴게요. 소련 붕괴되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신선한 아이디어였거든요. 모든 근로자들이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론적으로도 남아 존재한다. 그래서 당시에 약간 젊은 지식인들은 다 그쪽에 뭐라고 할까 전도가 된 상태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찌민도 그렇고 등등등. 이 뒤랑이라는 그 프랑스 언론인도 노동자들 봐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좀 쉴 여유를 주자. 그것도 월급도 제대로 안 주니까 유급 휴가를 주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운명의 1936년도 프랑스 총선에서 인민전선 약간 진보 쪽이 집권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들 휴가 떠나는데 의무적으로 2주간은 돈을 주고 보내자. 유급 휴가를 실시하자. 이게 인류 최초의 유급 휴가였습니다. 사실 의무적으로 2주 유급 휴가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2주로 시작된 유급휴가가 1950년대 들어서 3주, 60년대엔 4주, 80년대엔 연간 5주까지 늘어나면서 이제 매년 여름철 요맘때가 되면 프랑스의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을 그랑드 바캉스라고 부른다네요. 발음 좋으시네요. 그랑드? 예. 근데 지금 그 사회주의 정권에서 지금 그 유급 휴가가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가 우파 정권이 집권을 해도 유급 휴가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려줘요. 노동자들의 인권을 챙겨주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거의 한 달 40일 정도 유급 휴가를 주거든요. 저 아는 어떤 외국인 분도 네. 저는 이번에 휴가 짧게 가요. 그래서 얼마나 가시는데 이랬는데 3주 가요 이러더라고요. 좋겠다. 우리도 갔다 오면 책상이 치워져 있죠. 3주 갔다 오면 그렇죠. 싹 정리돼 있죠.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11개월 일하는 목표가 한 달 놀기 위해서다. 그게 진짜 그게 낙이고 삶이 아닌가. 그렇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출근하기 좋으시죠? 너무 행복하죠. 예. 저도 그래요. 잡지사. 제가 휴가 가면 요 자리 뺏깁니다. 아니에요. 대체 불가능이요. 대체 불가능. 그래가지고 그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7말 8초가 이제 그랜드 바캉스 기간이거든요. 아마 요때 프랑스를 여행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파리 시민들이 안 보여요. 다 외국인 관광객들밖에 없어. 그래요. 다 이제 휴양지로. 다 남부 프랑스 우리가 알고 있는 니스 아니면 깐느 이런 데로 지중해 쪽으로 다들 휴가 가가지고 파리 시내 오 샹젤리제 요것도 대상감이고 오 샹젤리제 파리 시민들이 없어. 그래요. 파리 시민들도 없고 뭐 가게도 문을 닫고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바캉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처음 이 말을 쓰기 시작한 곳이 백화점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그 개념이 도입된 거는 그 1930년대가 맞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제 보편화가 된 것은 역시 백화점이죠. 여름에 휴가 용품들 이제 80년대쯤 되면은 곧 88 올림픽 손에 손 잡고 이 분위기니까 약간 여유가 생겼어요. 자가용이라는 것도 이제 보편화가 되고 경부고속도로도 뚫리고 하니까 휴가 가세요. 근데 휴가 용품 사가세요라는 것보다는 베케이션보다는 좀 약간 있어 보이는 말 없을까? 바캉스. 물론 우리말도 좋지만 이런 그렇죠. 게 먹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조사, 은는 빼곤 다 외국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뭐 그랜드 세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랜드 세일이 너무 판타스틱 해가지고 내가 겟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때 바캉스란 말을. 그래서 이 마케팅 차원에서 백화점에서 휴가 용품을 팔면서 바캉스 용품 50% 폭탄 세일. 그때 등장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경부고속도로 말씀하셨는데 당시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딱 깔리면서 해운대가 국내 최고의 휴가지로 급부상했다고. 70년도, 19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하고 참 경부고속도로 얘기 나온 김에 가장 처음 경부고속도로를 달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차 타고? 이거 저희 전에 했던 것 같은데. 했죠. 누구였죠? 기어는 테스트. 네? 무슨 배우 신성일 씨. 신성일 씨. 역시 잡지사 구독하면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이라니 운영하시면서. 그렇죠. 썬문답 정주영 회장 편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약간 당황했다고 하죠. 쟤 누구니? 신성일인데요. 저 녀석 맞다. 진짜. 이런 것도 먹히죠. 먹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1975년도에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부산, 강릉 이제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전국구로 다 우리요 피서 가야 되는데 서울 시민들 우리 이 인천 월미도까지 가는 것보다 이번에 경부고속도로가 뚫렸대. 부산 가자. 해운대가 그때부터 엄청난 국민적 전국구 피서지가 돼요. 그러면서 똑같이 전국구 맛집이 된 게 하나 있어요. 맛집? 어디죠? 부산이에요? 네, 부산. 부산 어디? 해운대. 암소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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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부산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로 운전해서 또는 고속버스를 타고 그땐 그레이하운드가 있었거든요. 타고 그레이하운드라고 미국에서 중고 버스를 갖고 온 거예요. 그레이하운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버스가 2층 버스예요. 이게 2층이에요? 미국 드라마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요. 2층에
버스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야. 아 진짜. 네. 야 최첨단이다. 최첨단이었어요. 예. 그래서 방학 때 이거 한번 타고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네 차 안에 화장실 있는 거 봤나? 난 그 안에서 쉬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씨 다르네요, 썬킴 씨는. 그렇죠. 저희 그 최구령 에디터는 어릴 때 뭐 저기 에스컬레이터 처음 타본 거 가지고 아직도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에스컬레이터요? 예. 어디 저 에디터? 대전 최초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고 자랑하는데 2층 버스에 비하면 그게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예. 지금 박혜기 씨는 지금 곧 대표이사가 되신 대표이사 되실 분이 그렇습니다. 언제 처음 탔어요 에스컬레이터? 우리 에스컬레이터 역사도 한번 합시다. 나중에 하고요. 네. 다시 바캉스로 돌아와서. 네. 선생님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고 봤을 때 최초의 유급휴가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나란 말씀이 동국과 달라. 세종대왕 때 사가 독서 제도란 게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이거 좀 사가가 아니라 사가가요. 사가가 하사하다 할 때 사예요. 알라딘 느낌 아니고. 네. 알라딘 느낌 아니고 하사하다 할 때 준다는 말이죠. 가는 휴가. 그러니까 휴가를 주면서 책 읽고 오라. 그 약간 모순 아닌가요? 휴가를 그렇죠. 주는데 책을 읽고 와라.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책 보는 것도 휴가지. 1800년대 때 영국 빅토리아 시대 때요. 빅토리아 여왕 때도 독서 휴가제가 있었어요. 그래요? 셰익스피어 휴가제라고 해서 3개월 동안 가서 휴가를 주는데 셰익스피어 작품 읽고 와서 독후감 쓰라고. 나 그럴 바에 나 안 가요. 근데 그때는 뭐 땡플릭스니 뭐니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독서가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빅토리아 여왕 때보다 무려 400년 앞선 세종 때 휴가를 줬는데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읽고 싶은 책 아무거나 읽고 와라. 사가 독서제를 세종대왕께서 실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집현전 학자들에게는 보상 내지 인센티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제도가 집현전 장기 근속자들의 불만 때문에 생긴 제도라고요. 집현전 학자 그 스토리 아시죠? 신숙주 학자가 밤샘 근무를 하는데 세종대왕께서 이제 그 환관 내시를 데리고 신숙주가 자나 안 자나 확인하러 계속 1시간씩 한 번씩 간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꼬끼요 달기 올 때 그때 골룡포를 입혀줬다라는 야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현대의 회사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야근 근무하는데 사장님이 1시간에 한 번씩 와. 자나 안 자나. 근무하나 안 자나. 하나.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세종대왕님께서 근로기준법에 걸리신다니까요. 내가 자고 있는데 사장님이 양복 자켓을 딱 덮어준다. 아침에 눈 뜨고 진짜 소름 돋죠. 근데 그거는 조금 약간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그거는 야사가 아니라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죠? 왕이 입는 그 골룡포는 왕밖에 못 입어요. 입는 순간 역적이에요. MSG가 좀 쳐졌구나. 쳐졌죠. 약간 감동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집현전 학자들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휴가도 없고 너 가서 너 독서당에 들어가가지고 네가 읽고 싶은 책 아무나 읽고 와라 라는 제도가 실시가 됐는데 이 제도가 실시된 그 배경이 약간 뭐라고 할까 가슴 아파요. 왜죠? 자, 눈물주의보. 오케이. 명나라와 조선이 거의 같은 시기에 건국이 됐습니다. 명나라. 그러니까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몽골족이 세웠던 원나라를 주원장이라는 한족이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잖아요. 초반에는 조선과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명나라 주원장이요. 너희들이 유교 국가, 어차피 신진 4대부가 건국한 국가니까 조선이요. 너희들이 유교 국가라고 해? 우리가 종주국이다 해. 어차피 한족이니까요.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조선에서 보낸 사신이 갖고 온 공문서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글자 썼다 해. 다시 써오라 해 이거. 발려. 또 써오면 이번엔 요 글자가 또 틀렸다 해. 트집 잡는구나. 트집 잡아요. 계속요. 심지어는 그 이염이라는 사신이 있었거든요. 조선 사진 그 이성계가 보내요. 주원장한테 자세 삐뚤은 자세로 꿇어 앉았다고.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팬다고요? 우리나라 보낸 공적 사신을요. 이염이요. 두들겨 팬 다음에 선 넘네. 말도 안 줘요. 걸어서 귀국하라고.
그래가지고 목발을 짚고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귀국을 해 이염이요. 진짜 이거 굴욕의 역사네. 그렇죠. 예. 그걸 들은 이성계가 네. 이거 어떻게 복수할 방법이 없냐 예. 하다가 네. 무력으로 우리가 명나라와 맞서 싸우는 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태조 그다음에 이방원 거친 다음에 바로 세종이잖아요. 네. 세종대왕이 이렇게 결정을 봐요. 우리가 명나라와 무력으로 맞서 싸울 수 없으니까 학문으로 맞서 싸우자. 브레인으로. 예. 그리고 또 명나라에서 어떤 걸 실시하냐면 예. 조선으로 사신을 보내잖아요. 네. 보낼 때마다 창학이라고 해가지고 네. 창화라고 해서 네. 시 배틀을 시키게 해요. 우리가 더 학문적으로 우수하다. 시 배틀을. 예. 그래서 명나라 사신이 가죠. 네. 조선에서 가장 글 잘 쓰는 사람 오라 해. 자, 지금부터 나랑 시 배틀한다. 래퍼들처럼. 뭉뭉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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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뭉찍. 사이퍼. 예. 그러니까요. 예. 다 져요. 우리가 져요. 우리가 져요. 명나라는 얼마나 뿌듯해할까. 예. 아하하하. 역시. I won이다. 워셔정거랜이 된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세종이 네. 안 되겠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극복하자. 뭘 하냐? 집현전의 설립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학문을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겠다. 예. 그리고 또 한 게 뭐냐면 정말 잘 나가는 몇몇 학자들 너희들은 가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책 읽고 와라. 이게 사가 독서 휴가였어요. 그래서 시배틀에서도 이기고 우리의 국격도 높이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명나라에서 예겸이라는 그 당대 최고의 학자가 사신으로 오거든요. 예. 드디어. 시 배틀 하자 해. 오케이. 나는 명나라 최고의 학자다 해. 예겸. 1,2,3,4 5, 6, 7, 8 9, 10. 예. 명시야. 명시죠. 예. 이을산슬이라는 시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세종이 원로 학자를 붙이려고 했어요. 네. 근데 새파란 30대 애송이 학자를 2명 붙여준 거예요. 세종이. 세종이요. 예. 바로 사가 독서로 키운 완전 그 뭐라고 할까 다크호스가 등장한 거예요. 이거 휴가 줘서 키워낸 우리의 다크호스. 휴가 줘서 보내서 키워준 성산문 신숙주. 성산문 신숙주. 예. 2명. 둘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예. 명나라 사신 깜짝 놀랍니다. 지금 나 무시하냐 해? 너네 몇 살 주민등록증 한번 꺼내봐라. 괜찮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성산문이랑 신숙주랑 예. 예겸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가 시배틀을 벌이는데 예겸이 져요. 결국 예겸이 다시 이제 명나라로 돌아갈 때 울었다고 해요. 자존상에서? 아니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너무 반해서? 너희들 정말로 훌륭한 젊은이다 해. 조선의 미래는 밝다. 이게 사가 독서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마치 메시의 데뷔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메시인데요. 네. 사가 독서제가 또 이런 맥락 속에서 탄생한 제도였고 또 이런 아웃풋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선 왕들의 휴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폭군 연산군이 다소 좀 기괴한 휴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 실린 기록을 보겠습니다. 궁궐들에서 잔치하느라고 천막을 설치하여 비에 대비했는데 밤낮으로 이를 독촉하고 공력도 적지 않았으며 잔치 뒤엔 곧 헐었다. 잔치에 쓸 물건을 모든 도에서 독촉하여 드리니 모두가 두려워하여 분주히 진상했다. 마침 한더위라 큰 얼음쟁반을 설치하되 구리 노수로 만들었는데 무게가 각각 1000근이며 상으로 내리는 물건도 이루 셀 수가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얼음쟁반이 무게가 1000근? 그러니까 동빙고, 서빙고 얼음 창고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얼음을 팍팍 푼 거예요. 더워서? 연산군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미식가였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음도 먹고 여름에 중국 수박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중국 수박이요? 실제 이게 야사가 아니라 점사예요. 덥다. 중국 수박 갖고 와라. 아니 냉장고가 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도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 한 신하가 얘기를 해요. 전하, 중국 수박 갖고 오다가 조선까지 갖고 오면은 호박됩니다. 애호박이 되거든요. 그 말했다고 죽여버려요. 연산군 이분 진짜. 그리고 연산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특한 피서법이 있었어요. 뭐죠? 대나무로 만든 평상에 누워요. 누운 다음에 밑에 대나무 평상 밑에 뱀을 풀어버려요. 뱀을요? 네. 왜요? 그럼 뱀이 위에 보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대나무 평상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개를 팍 쳐들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구 깜짝이야.
그거로 더위를 날려버린다. 아, 셀프 남양 특집으로?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 보면 약간 더위를 잊잖아요. 예.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더위를 잊었다 해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이 뱀이야. 아, 왕이 그런 톤으로 말했나요? 이 뱀이다. 그렇군요. 야, 역시 연산군은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워낙에 폭군으로 알려진 왕이고 다른 왕들의 휴가는 어땠나요, 선생님? 이제 왕이 놀러 간다는 것은 조선시대 때는 약간 뭐라고 할까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 거기 받는 백성들 입장에서. 연산군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많이 휴가를 갔거든요. 예. 경기도 일대는 시도 때도 없이 휴가를 갔어요. 여름 휴가뿐만 아니라. 네. 근데 연산군이 휴가를 나갈 때 사람들이 자기 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금표라는 걸 다 찍었어요. 연산군 로드. 여기는 연산군만 갈 수 있다. 예. 여기 연산군 전용 로드. 예. 그 안에 민가가 있으면 다 헐어버려요. 민가를 헐어버린다고? 본인 한번 지나가겠다고? 네. 헐고 여긴 연산군 사냥터. 민가 다 밀어버려. 야. 경기도 일대. 그러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경기도에 너무 이제 민가가 다 헐려가지고 경기도민들이 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신하가 읍소를 해요. 전하, 경기도 땅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랬더니 연산군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충청도 떼가지고 경기도에 붙이라고. 아, 이게 뭐야? 그래서 붙어진 게 평택이에요. 평택이요? 원래 충청도예요? 평택이 충청남도랑 경기도랑 경계선에 있잖아요. 원래 충청남도였는데 그것 때문에 연산군 때문에 경기도에 붙은 거라니까요. 아, 본인이 다 헐어버리고 경기도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나 진짜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왕이 뭐 이래? 평택 사시는 분들 여러분 사시는 동네의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때 왕이 휴가 한 번 가면 백성들이 굉장히 고됐다. 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왕이 휴가 간다고 하면 말릴 거 아니에요. 전하 공부하십시오. 척턱 꼬이고 앉아 무슨 생각하십니까? 청바지 입고 놀러 갈 생각하십니까? 예.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사냥 간다고 했어요. 다. 내가 너무 나라를 통치해가지고 지금 그 건강이 좀 상했는데 몸이 튼튼해야지 국가를 다스릴 거 아닌가? 나는 사냥을 가겠다. 조선시대 때 왕이 휴가를 갈 수 있는 명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사냥 간다. 두 번째, 아이고 내가 등에 종기가 좀 났는데 먼저 하시죠. 온천. 썬문답 온천의 역사 보고 오십시오, 여러분. 예,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 왕들이 가장 사랑했던 온천, 수도권에서 그나마 좀 가깝고 약효가 있다고 하는 그 온천, 바로 이것도 약간 연결된다. 뭐죠?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해외 여행 자율화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최고의 신혼 여행지 온양온천. 온양. 지금도 온양온천에 가면은 각 조선의 각 왕들이 몸을 담궜던 온천 터가 보존돼 있어요. 그렇군요. 온양으로 많이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끝으로 저희가 이제 썬문답에서 오늘 썬문답 예전 과거 영상 특집인가? 형벌의 역사 조선편을 함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썬킴 씨가 알려주신 게 태장도 유사만 외워라. 태장도 유사 이 5형 제도를 배웠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 도형에 해당하는 죄인에게 휴가를 주는 제도가 있었다. 도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징역형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들어가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뭐 대장간 아니면 마구간 여기서 노동을 하는 노동교화형이거든요. 세종이 보기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도형을 받고 1년, 2년 지금 노동형을 살고 있는 저 우리 백성들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을까? 그래서 특정 기간 부모님을 만나고 오는 특별 휴가를 나라에서 주도록 하여라 라는 특별 휴가를 줬다고 해요. 교도소의 약간 귀휴제도 느낌이네요. 귀휴제도죠. 그리고 시스템 도망도 못 갔어요. 단 도망을 갈 수가 있으니까 증명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서울 구치소에 있는데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에 가서 부모님을 만난 다음에 부산시장 확인서 받아오라고. 딴짓 안 하고 도망 안 가고. 야, 체계적이지만 또 이제 죄인들의 어떤 인권도. 그러니까 도형을 받은 사람들도 아주 뭐라고 할까 효율적으로 일을 했다고 해요. 어차피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뭐 고향 보내주는데 뭐 열심히 한번 일하자 뭐 이런 식으로. 포상휴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포상휴가 같은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있으면 또 열심히 일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가독서제 또 이런 또 그 죄인들을 특별 휴가 주는 거 다 세종대왕이 만드셨다.
프랑스 뒤랑이 있기 전에 대한민국 한반도에 세종이 있었습니다. 세종이죠. 예, 네. 역시 킹종. 여기까지 또 바캉스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오늘 또 썬문답하면서 느낀 게 정말 썬문답에서 안 다룬 주제가 없군요. 예, 앞으로도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방금 몇 개 나왔어요. 예. 신혼여행의 역사. 내년에 가실 거잖아요. 2024년 네. 결혼설. 예, 이제 분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대선지자, 대예언자 썬킴 씨와 함께 바캉스의 역사 함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미리 결혼 축하합니다.